안녕하세요.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CES 디브리핑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차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브리핑 행사에 또 중요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SK 디스커버리의 우리 황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 황재선 부장. 예, 황재선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대학교의 윤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윤 교수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건 아직 한국에서 현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홀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CS에서 이야기하는 중요 키워드들을 좀 짚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지금 CES에 오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신 CES 2025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CS 계속 방문을 한 게 전시도 해보고 와서 참관도 해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크게 보면 저희 코로나를 포함해가지고 이 경제가 다운턴일 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국가들의 경제가 좀 상승할 때 이 CS가 보여주는 흐름이 좀 다른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운턴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거나 미래지향적인 컨셉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전시들이 좀 많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 너무 미래의 컨셉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장에 지금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더 많이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황 선생님은 더 미래적인 거 더 많이 봤다는 그 반대죠. 반대로 현실적인 저도 거는. 같은. 그러니까 꼭 작년과 비교한다면 점점 더 실용적인 우리한테 필요한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이러한 것들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막 몇 년 뒤의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도 맞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AI가 사물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또 새로운 모습을 작년에 비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AI가 없는 제품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모두가 다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황 부사장님은 혹시 이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CS를 참가하기 전에는 작년까지 또 올해도 계속 열풍이 불고 있는 생성의 AI, 젠 AI가 어떻게 이 CS에서 등장을 할까 기대는 많았는데요. 현장에 와서 보면은 그 생성의 AI랑 접목된 서비스 내지는 제품은 몇 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몇 개 없었는데 그러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AI가 이네이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AI는 이제 없는 걸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 말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설령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에 AI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일상 구매 고객들한테는 크게 마케팅 포인트가 안 됐는데 생성 AI가 촉발되고 AI가 좀 일상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홍보의 수단으로도 또는 제품의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반영된 AI의 일상화의 좀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간 비슷하게 본 점이 있는데요. AI가 탑재된 안경, 백량화된 안경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 또 이어폰,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통역이 되는 이런 이어폰들도 혁신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전들도 다 생성 AI가 탑재돼서 푸드 스타일링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디바이스에 AI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AI를 다르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총론을 보면 그러니까 CES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AI는 늘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예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이제 사실 2022년 말에 그 챗GPT가 나오고 그 2023년 1월에 한 2, 3개월 뒤에 CES 때는
그 AI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의 AI였어요. 그러니까 CTA가 아직 준비를 못한 거죠. 그렇게 챗GPT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고, 그냥 기존에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어떤 특별히 뭐 출품이나 할 것도 없었겠지만, 제너레이티브 AI는 키워드를 못 잡았어요. CES에서는 이런 그 뭐 챗GPT 이런 것들은 논의되지 않고, LLM 논의되지 않고 가다가 작년에는 CES의 키워드가 제너레이티브 AI였어요. 그냥 AI가 아니고 맞아요. 네. AI 앞에 제니 붙여서 젠 AI라고 굉장히 많이 특별하게 강조를 이야기했죠. 했어요.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성 AI가 굉장히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되네라고 해서 신기해서 많이 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그게 우리 산업의 서비스의 생활에 그냥 녹아들은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걸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저는 그 변화를 보는 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를 특별히 강조하기보다 거의 모든 산업군과 모든 디지털 헬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시큐리티 영역까지 다 AI가 스며들어서 에브리웨어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좀 영역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VCC라고 해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죠. 여기에 크게 세 가지 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센트럴 홀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센트럴 홀은 스마트홈, 그 다음에 대기업들, 소니, LG전자, 파나소닉 뭐 이런 대기업들도 있었고 또 메타버스 영역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 파나소닉, 소니 이 네 곳의 가전회사와 중국 회사를 가지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 부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매년 느꼈던 것처럼 CES의 꽃은 저희 센트럴 홀이다라는 거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회사 두 곳을 꼽으면 LG전자와 삼성전자다. 사람이 네. 가장 많았습니다. 네, 뭐 올해도 명불허전은 맞는데 다만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들이 각각 가져나온 테마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LG전자는 공감지능이라는 맥락을 해가지고 공간을 전체를 좀 이해를 한다라는 걸 갖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AI for all 그래서 AI를 전체를 좀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LG전자가 좀 더 화려함이 더 더해졌고 삼성전자는 뭐 작년하고 올해의 시나리오가 좀 연장해서 보였다 그런 이제 측면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그 바로 옆이 TCL하고 하이센스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우리나라를 따라하는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긴장해야겠다. 격차가 얼마 나지 않고 실제 아마 대형 TV 판매량을 보면은 전 세계 랭킹이 역전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서가 좀 바뀌는 거 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밀어냈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전시 대목을 저희는 이번에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랬었는데요. 예전에는 TCL이나 하이센스를 가면 야 이렇게 LG전자, 삼성전자를 따라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업체들 예를 들면 로보락 같은 회사도 로봇 청소기의 수준이 8까지 달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기능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다시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걸 보면서 일본 기업을 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소니,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가전회사지만 우리한테 많이 밀려났죠. 근데 소니는 컨텐츠 제작하는 이제 기술, 새로운 젠 AI 기반으로 아주 영화를 심리스하게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까지 그런 기술들을 안경을 비롯해서 막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HX라고 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태양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탄소 제로를 위한 ESG 테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LG전자의 공감지능이죠. 컨텍스트를 언더스탠딩하는 즉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공감을 하는 인텔리전스다. 즉 사람을 이해하고 더 인간적인 AI가 LG전자가 꿈꾸는 AI인 것처럼 좀 이야기를 좀 들었어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AI가 다 해주는 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서빌런스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중국 업체들은 그런 공감의 부분이나 아니면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보다는
더 빠르게 나아갈 수가 완결성 있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LG전자랑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는 부분도 시큐리티를 강조하겠다.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AI로 가겠다. 이렇게 좀 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센트럴만 해도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그 LG 간의 이제 그 AI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패셔네이트 인텔리전스로 표현한 게 저는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분은 LG가 쇼로서는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분도 있고 삼성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볼만한 게 있지만 그래도 불만도 있는데 저는 LG는 LG 랩도 따로 만들었고요. 작년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상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아쉬운 건 이제 워낙에 큰 부스 안에 작은 이런 그 스테이션들이 많다 보니까 LG의 스텝이 다 커버를 못해서 현지의 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어시스턴을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네, 설명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깨가 좀 아쉬웠던 거들이 이제 저의 경험이었고 그러셨구나. 네. 파나소닉, 그러니까 이제 TCL 하이센스 얘기하셨으니까 파나소닉 이번에 그 키노트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과 다르게 파나소닉이 작년에 그냥 그 오픈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막았어요. 예, 이렇게 뭐 어떤 약간 안이 보이는 걸 막고서 이렇게 내부 통제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소니도 또 작년과 같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크리에이터를 위한 분야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 소니 부스 안에 가면은 몇 개 없었어요. 큰 스테이지 있고 차량 뒤로 이제 특수효과 하는 그 스크린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이게 소니의 어떤 고집인가 네, 뭐 그런 것들 좀 이제 저의 관전 포인트로 왔습니다. 그 파나소닉은 하나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의 변화를 파나소닉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미라고 하는 패밀리들을 위한 웰빙 코치. 이게 엔트로피 클로드랑 맞습니다. 협업한 거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파트너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소니라는 제조 기업이 하나의 서비스를 가지고 CES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했던 그 대목에서 좀 변화의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연장이 되면 아마 유레카파의 일본 관에서도 저는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아필라가 보여졌죠. 그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3년째 들고 온 컨셉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예약을 하죠. 다 95,000불. 네. 아니 89,900불. 89,900. 저는 좀 비싼 거 봤나 보네. 옆에 두 개 네, 있었는데. 네,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구독 2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그냥 테슬라를 대항하는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컨텐츠를 구독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이머스한 컨텐츠를 또 즐길 수 있고 영화를 할 수 있고 즉 소니의 그 컨텐츠 제작 역량 이런 것들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까지 플러스해서 팔겠다.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 아필라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컨셉만 보였죠.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화를 한다라는 거가 이제 저는 첫 번째 좀 느꼈던 부분들이고 노스홀에 있었던 유명한 자율주행차 웨이모, 죽스 똑같이 이제는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AI가 저희가 뭐 크게 이제 산업을 흔들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CES가 그거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말씀 주신 김에 저희가 웨스트홀로 넘어가서 바로 가요, 웨스트. 예, 근데 센트럴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도 돼요? 네, 해도 빠지면 안 됩니다. 돼. SK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네, SK 이야기. SK가 작년과 또 작년은 약간 에버랜드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데이터 센터를 저는 최태원 회장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랬어요. SK 어제 오셨더라고요.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SK가 강조한 거는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ESG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지속 가능성 강조했다면 올해는 그냥 대놓고 HBM, 대놓고 하이닉스 그런 것이 테마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그 AI를 둘러싼 전체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뭐 기술들, 쿨링 다운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일반 관람객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덕트에 AI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뒷단에 그런 백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좀 끌어가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SK가 굉장히 크게 AI 컨퍼런스를 한 것에 어떤 그 같은 연결선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LG 바로 옆에 서울 반도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설명해 주시죠. LG 관 바로 옆에 서울 반도체인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프라임 로케이션에 지금 자리 잡은 거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그럼요. 서울 반도체가 이름은 반도체지만 사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고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 CS에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물론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LG 바로 옆에서 서울 세미컨덕터라는 것을 보는다는 것이 작년에 있었는지 제가 잘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아니 센트럴에는 없었고 네. 다른 곳에 서울 반도체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 말씀에 힘입어 이제 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는 B2B 솔루션들이 많이 보였었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탑재한 업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좀 들고 왔던 것 같고 그 안에 디벡스 같은 반도체 회사도 좀 본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도 B2B를 이야기하는 노스홀에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황 부사님 혹시 노스홀 기억나시는 부스나 뭐 핵심적인 주제가 있을까요? 네, AI 쪽은 그래도 생성형 AI 언저리 또는 온디바이스 AI를 실제 제품화한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좀 기억에 남고요. 뭐 마음 AI나 이스트소프트가 들고 나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프로덕트 수준이 좀 많이 상향이 됐구나.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이 열악한 CES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인터넷이 안 네. 되는데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온디바이스 환경이니까 인터넷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안들이니까 아마 그 부분들은 아마 올해 이제 선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현장에 또는 많은 비즈니스에 적용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올해는 그렇게 좀 테마를 묶었다라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더 두고 싶습니다. 저는 노스홀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샤오핑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왜 자동차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곳에서 가서 트렁크에서 비행기가 나와서 사람이 타고 날아가는.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거기 써놨죠. 네. 작년에는 컨셉만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중국 업체가 만드는 거라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노스홀? 저도 사실 그게 왜 노스에 있지라는 그렇죠. 질문하고 저는 이제 관점 어떻게 봤냐면은 그쪽은 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드론 더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렇게 맞습니다. 모든 이제 에너지들이 전기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했던 것들을 이미 저희가 몇 년 보긴 봤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양산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옆으로 놀수홀에 이동해 오면 전통적인 디지털 그 헬스 쪽 그 디지털 헬스 관은 저 유레카 베네치아 2층에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전통 기업의 몇 가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에버트라든지 다쏘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 또 지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또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에버트는 들고 나온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는 지금 연소혈당 측정기 가지고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반 그 당뇨병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한 그 측정기 약간 폼팩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펙은 좀 바뀌고 그를 위한 일종의 코치 프로그램까지 같이 미국에는 출시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링고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를 냈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에버트가 그 의료 목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냥 일반 B2C를 좀 넓혀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지털 헬스 영역이 진단, 센서들이 주로 있었고 혈당 체크를 니들을 꽂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관리할 수 있고 센싱할 수 있다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라 아예 치료하는 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쭉 영역이 좀 스펙트럼 넓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계, 뇌파를 통해서 치료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두통이 심한데 페인킬러 약을 먹는 대신에 실제 얘를 쓰면은 페인이 좀 감소되는, 페인을 릴리프해주는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들이 저는 조금 인상적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케어해주는, 관리해주는 뭐 이런 솔루션들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일상생활에 라이프까지 같이 케어하면서 관리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소울에서 저는 또 봤던 게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에 저는 생성형 AI가 탑재돼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지만 큰 발전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저도 늘 로봇은 기대는 하지만 늘 그냥 별 변화가 없구나라는 그런 인상. 황 부사장은 어땠어요? 로봇 쪽은? 저는 이제 그 보여준 모습은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키노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젠슨왕의 마지막 세션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피지컬 피지컬 인텔리전스? 피지컬 AI 뭐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그 말은 이제부터 그 게임은 시작이다. 라는 이제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결국에는 AI하고 로보틱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역, 그 다음에 현장의 물리적인 뭐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이제부터 바꾸는 것들이 아마 CES를 통해서도 한 해 한 해 변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렇게 움직여요라는 중심이었다면은 이 로보틱스 부분에 이제 AI가 조금 더 접목이 되면 맥락을 이해하고 공간을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올해로 저는 시작이 되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 젠슨의 키노트 스피치를 보면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생성형 AI 시대,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방금 말씀하신 그 로봇은 피지컬 AI, 그 전에 에이전틱 AI가 있는데 저는 AI 에이전트도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못 본 건지 뭐 좀 뻔한 것들은 있었으나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서비스나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전 안 보였던 것 글쎄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 에이전트 연구 개발은 CES에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CES를 볼 때 늘 또 하나 관점을 제가 얘기하는 건 CES에 나온 기업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기업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여기 없죠. 네, 애플, 구글, 메타, 뭐 오픈 AI 또 뭐 그 다양한 여러 그 LLM 하는 제네이 하는 회사들 여기 없습니다. 그 회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에이전트 AI를 지금 엔비디아 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취를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CES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하고 그래서 늘 또 키노트는 키노트, 부스는 부스 이렇게 조금 관점을 좀 달리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요타의 우븐시티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엔비디아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수많은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 로봇인데요. 빨래를 개는 로봇인데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빨래 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로봇이 배우고 똑같이 빨래를 개더라고요. 야, 이렇게 빠르게 프로세싱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진짜 AI 칩 기술 때문이다. 젠 AI가 정말 로봇에 들어가면 다만 다양한 것들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겠구나. 뭐 아이를 재우는 모습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로봇이 아이도 재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우븐시티의 로봇 영역은 저는 이제 큰 아마 흐름 중에 일부인 거고요. 우븐시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리고 도요타가 우븐시티를 하겠다라고 한 게 4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 이제 한 36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00세대까지 갈 거예요. 그 도요타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네, 직원들이 산다고 먼저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외부 인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000세대죠. 단 뭐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파트 비중이 한 30%.
그 다음에 그 일반 주택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 주택을 선호하는 것들을 2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일단 해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을 한 곳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디자인,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공용에 대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지, 거기에 자율주행차를 태울 거고, 말씀 주셨던 로봇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분시티 자체로는 일본 환경에 맞는 스마트 시티로서의 접근인데, 저는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다. 그 헬로시티만 하더라도 만 세대잖아요. 더 큰 공동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집약되어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가동을 하는데, 다만 도요타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 기업이 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만 좀 더 고민을 해보면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좀 따라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몇 군데 좀 얘기하고 싶은 데 있어서. 네네네. 말씀 해도 부탁드립니다. 되죠? 네,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이제 디백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올스도 그 웨스트에 가면 이제 퀄컴에서 온디바이스 AI, 뭐 AI 반도체, 어쩌면 디백스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는 데서 인상이 깊었고, 그 뭐 자세히 보시면 알죠. 이제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그 AI 칩이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발열을 적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그 위에 이제 버터를 올려놨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경쟁사 제품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디펙스의 제품이 실제로 칩이 그 작동을 하는데 위에 버터가 녹지 않는 걸 보여주면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시가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최고 혁신상 받은 회사 중에 V바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물 정수하는 필터가 아니라 기억납니다. 최고 혁신상 받았는데 필터가 아니 이제 전기로 하는 건데. 제가 사실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네. 가정용 필터더라고요. 원래 네. 보통 물 정수하는 거 보면 뭐 시에서 처리하거나 저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잖아요. 근데 집에 전기로 이제 물을 정수하는 건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V와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노스에 있는 많은 그런 B2B나 이런 기술들이 사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유레카간에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결코 기술에서 경쟁에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에 좀 더 하면 충분히 V바터가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뭐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노스에서 있는 게 자이스가 최고 혁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차량의 그 윈드실드 유리가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최고 혁상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어떤 윈드실드는 이제 디스플레이 역할이었어요. 디스플레이는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윈드실드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잠깐 센츄럴 다시 가면 센츄럴에 삼성과의 하만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하만의 오디오 회사를 사서 삼성이 거기서 발표를 한 것이 오디오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디오가 듣습니다. 차량의 소리를 들어서 아이가 몰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보통 애완견을 놔두고 가면 애완견의 그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오디오와 비디오가 예전에 아웃풋이었다면 지금은 인풋의 역할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UX, 쌍방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저의 개인적인 인상. 저희 웨스트를 한번 또 가야죠. 웨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오기 전에 웨스트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웨스트 들어가자마자 이제 죽스부터 사실 가게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라스베가스에 진짜 죽스가 다니더라고요.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엔비디아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레벨 5의 자율주행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웨이모도 레벨 4고 아직 테슬라도 물론 완결성은 굉장히 좋지만 레벨 5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 정도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저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완성차들이 다 안 나왔어요. 우리 현대도 안 나오고 벤츠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셨나요, 우사장님? 아마 차량은 개발 주기가 가전보다 더 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5년, 그렇군요. 10년. 그러니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중간의 제품을 또 보이기도 애매한 주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시 좀 뭐 웨스트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앞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죽스나 웨이모가
이제 실제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AI를 얘기할 때 저희 로보틱스 얘기했는데 로보틱스 또 로봇이죠. 다치면 자율주행이잖아요. 온디바이스 AI이기도 네. 하고 그 측면에서 올해도 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는 또 많은 관심을 갖던 게 존디어, 그 한 4가지 종류의 새로운 기기들을, 그러니까 그대로 치면 트랙터, 그 다음에 트럭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사람이 터치하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으로 가수원에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공사장에 덤프트럭 운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잔디를 깎는 전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하는 걸 봐서는 그 왜 그렇게 했냐라는 그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일할 사람이 없다,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똑같거든요. 근데 한국은 혹시 없을까 했는데 대동이 똑같은 컨셉으로 나왔어가지고 상당히 좀 반가웠던 게 저는 웨스트의 느낌이었어요. 사실 존디어처럼 그렇게 큰 트랙터나 그렇게 큰 건 우리나라 환경에 그렇게 크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동이 또 이런 AI의 실력으로 이런 자율주행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좀 저도 한편으로 좀 기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 혹시 교수님 뭘 보셨나요?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도 이렇게 완성차 그 승용 완성은 혼다밖에 없었어요. 물론 스즈키 있고 하지만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뭐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걸 들고 나왔고 혼다밖에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크게 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 가졌어요. 왜 없을까? 왜냐면 현대가 사실 작년에 이제 수소차를 굉장히 크게 프로모션을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수소차는 접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기아차도 작년에 이제 모듈러 트럭이라고 굉장히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기대했던 건 그렇다면 그걸 실제로 작년에 이제 모형이었기 때문에 프레임이었기 작년에 막겁인데 이제는 정말 좀 약간 파일럿 정도로는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예 없었고요. 네네. HR 만도도 작년에 굉장히 그 이제 옆으로 가는 기술 그리고 360도 회전하는 기술을 차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HR 만도 부수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들이 왜 그럴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답을 아시나요? 그 개발주의가 길다는 거 외에 사실 HR 만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를 그대로 갖고 나와도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아쉬웠다. 꼭 웨스트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업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현대도 경련으로 나올 거고 LG랑 삼성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진보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도 어렵죠. 그렇고 네. 사실 내년 CES는 실제 5월, 8월에는 다 끝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리소스도 많이 들고 출혈도 많이 들고 그거에 비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하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그런 기분이 좀 현실적인 들었습니다. 이유로, 현실적인 네, 이유로. 맞습니다. 그게 꼭 웨스트홀에만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현대가 이번에 신게 또 촉매제가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네시안에 있는 2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 스마트 홈, 그다음에 디지털 아니, 헬스. 이름이 딱히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키워드만 있군요. 그래서 위에 가시면 푸드테크도 2층, 베네시안 컨벤션 센터의 2층에 가시면 디지털 헬스가 있고 푸드테크가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스마트홈도 있고 굉장히 이제 산업군별로 섹션들이 좀 잘 나눠져 있는데 핀테크 AI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2층에서 보신 거 우리 윤 교수님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황 부사장님 위주로 한번 2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층에 가장 그래도 화려한 공간은 스마트 홈. 그 스마트 홈이 돌아왔다. 그러나 스마트홈은 중국이 제패했다. 그렇게 좀. 너무 품질도 좋은데 가격 경쟁력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고객들에게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는 한국, 중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제품화가 됐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한 부분들은 로보락 제품들이 있었고 아마 컨셉 영상에도 이렇게 로봇 청소기 머리 쪽에 그 핸드 로봇 팔이 나와가지고 양말 같은 걸 집어서 옮기거든요. 그 정도로 매니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었고 로보락 이외에도 많은 로봇 청소기 제품들이 품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을 보면 LG전자, 삼성전자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점점 이제 수세에 좀 밀리는 상황들이 좀 하나 있었고 그건 이제 스마트 홈 영역의 가전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IoT 영역이 AI를 만나면서 AIoT라고는 하지만 그 영역들도 처음에 부침이 많았잖아요. 초창기에는 스마트홈이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소물들을 생산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중국 회사거나 중국계 회사거나 CEO가 중국인 사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있는 아크라, 샤오미에 지금 홈 IoT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투야, 상당히 가성비로 무장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 스위치봇,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 커튼 로봇인데 그런 제품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고객들한테도 충분히 평가받는 부분들인데 스마트 홈에 스마트 가전이라는 걸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어필하는 회사들은 중국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저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기능이 너무 그 안에 또 AI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걱정이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왔다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 그 중국 얘기가 나와서 CS의 뭐 작년과 다른 점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중국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눈에 띈 건 중국이었어요. LVCC의 사우스가 오픈을 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는 오픈을 안 했었고 그 사우스가 오픈했는데 이제 거기는 가히 정말 말 그대로 중국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차이나 파빌리언이죠. 코로나 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사우스보다 더 남쪽에 야외에 그 임시 텐트 친 정도로 중국 디자인 솔싱 업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업체들은 사실 뭐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주문 연결해서 주문 받아서 이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우스에 가서 그걸 보면서 중국의 귀환 이 저의 키워드로 떠올랐고 그런데 귀환인데 되게 멋지게 귀환을 한 거예요. 중국이 정말 곳곳에 모든 곳에 다 있지만 사우스의 중국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우스에 있는 중국관에 좀 특색 있게 봤던 거는 차이나 파빌리언이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기존에는 작은 부스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나 파빌리언이라고 좀 묶어가지고 이제는 국가 간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중국이 돌아왔다. 큰 기업, 작은 기업, 중간 기업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 베네시안 2층에 그 디지털 헬스 라이프 스타일 쪽을 좀 AI 쪽 이쪽을 좀 많이 봤는데 스마트홈보다 스마트홈은 우리 한국 사장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거기도 사실 다 중국 업체들의 센서들이 디지털 헬스 기기들이 다 보였고 이제 그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세라젬이 보였어요. 혁신상을 무려 6개나 작년에도 그랬었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세라젬처럼 이제 안마 기기나 기기 디바이스를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헬스 플랫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오토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 라이프를 케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디바이스 중심의 회사들이 좀 피보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좀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도 될까요? 네. 자,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유레카관입니다. 이 유레카관은 국가 간의 엄청난 이제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걸 먼저 말씀드려보면 프랑스관도 물론 독특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관도 지금 이제 국가의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또 비즈니스 미팅 위주로도 운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눈에 띄는 건 일본관 그리고 대만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이 하나하나 서비스를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딱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섹션도 나누고 좀 독특한 제품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실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 스푼 혹시 보셨어요? 스푼? 솔트 스푼이죠. 이 솔트 스푼은 뭐냐면 실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김치찌개를 너무 짜게 먹잖아요. 네, 소금이 안 들어가고 덜 짠 김치찌개를 만들고 김치찌개를 먹으면 약간 짠 김치찌개 맛이 나게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덜 짜게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기자기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일본 제품들에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장님은? 일본 이러면은 작년까지 느낌이 어땠냐면은 매니아틱 서비스를 많이 만든다. 아마
뭐 이 장식한 것도 그렇고 서비스도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파나소닉 얘기할 때 파나소닉이 엔트로피, 클로드랑 협업해가 서비스를 냈다라는 것처럼 스타트업도 바뀌었어요. 이미 시장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좀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전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뭐 B2B SaaS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정의하고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좀 크게 바뀌면서 아마 부스 전체는 뭐 재팬 파빌리온, 재팬텍 이 두 가지이고 테크 쪽은 원천 기술 중심이고 파빌리온 쪽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는 프로덕트 중심인데 일본의 어떤 변화가 저는 좀 신선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작년하고 비하면은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사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글쎄 뭐 제가 유레카를 제대로 많이 볼 기회가 없어서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그 CS 리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뭐 한국 스타트업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한 얘기인데 코멘트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CES라는 곳이 와서 부스도 하지만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유레카에만 있다 보니 사실 제대로 LBCC를 못 봐서 그런 몇 분을 데리고 제가 같이 LBCC도 같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물론 여기도 있지만 LBCC를 보면서 같이 눈높이가 높아가는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정말 전 세계 스타트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뭘 잘하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부족하구나.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사업적으로 부족하거나 잘하는 거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CES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뭐가 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한국 스타트업이 많다 여기 와서 원하냐라는 보다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씨를 뿌리고 이게 성장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상을 이렇게나 많이 받고 AI에서도 50% 이상을 받게 되고 실제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들이 모먼트가 되고 여기 와서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은 영어로 이렇게 PT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국 분들도 지나가다가 이 PT를 보고 이제 실제 한국 사람들끼리의 뭔가의 파티가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오셔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기업 한 기업의 경쟁력들도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변별력이 있게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나오는 모습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혁신상도 그래요.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많이 지원해서 많이 받은 거고요. 그렇지만 CES 결코 아무나 그냥 지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심사위원들한테 다 최고점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할 수 없기 다른 것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부러 부정적 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저의 우리 생각입니다. 황 부장님 시각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뭐 많이 나온 거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개인적으로 관람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노베이션 어워드 받은 회사들이든 아니면은 비슷한 카테고리라도 좀 묶어주면 그러면은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같은 생각으로 서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적절하진 않지만 거기는 명확하게 서비스 프로덕트 그다음에 원천 기술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너무 좀 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좀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사전에 좀 선발을 좀 해서 묶어놓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정말 풀어야 할 숙제고 여기에 다양한 우리 관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한 관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되냐. 또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우리 유레카의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기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테크들끼리 테마들끼리 좀 단계별로 좀 모아두면 훨씬 이제 바잉해야 되는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구경하기가 더 고객 편할 것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네. 고객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자에서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또 생각나는 나라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있는데 대만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강한 회사인데 젠 AI가 붙으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좀 결합되면서 혁신적인 제품들이 좀 보이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미러였는데 제가 얼굴을 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저의 심장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저의 건강 지수들, 근데 그걸 다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을 하면서도 내가 내 디지털 헬스를 센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 앞에서도 나의 바디를 계속 케어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정확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혹시 부사장님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 똑같이 저도 대만이 이제 이번에 국가 간으로 치면은 탑3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저도 한국을 평가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것들이 곳곳에 보여줬다라는 거고, 저희가 아까 디지털 헬스에서 미러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결국 위딩스의 옴니아라고 하는 미러 상품하고 말씀 주셨던 대만 상품들하고 이제 기술이 성숙도가 올라온 거죠. 그만큼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에 증명하는 게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시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산업이 상당히 힘을 얻는 느낌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뭔가 투자가 막 되는 듯한 기분이요. 기운도 그러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지금 AI 때문에 돈 버는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많이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말고도 또 혹시 기억나는 제품이나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ESG 테크들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프랑스 간의 어떤 기업이었는데 이산화탄소, 그 공기를 실제 산소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 CO2를 산소로 바꿔주는 나무처럼 생긴 건데, 이 나무 하나가 뭐 300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정도로 산소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꼭 나무로 살 필요는 없고 간판에도 자기 제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빌딩에도 넣을 수 있고 막 이래서 역시 프랑스는 여전히 뭐 약간 힘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ESG 관련된 테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 CES가 휴먼 시큐리티, 실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나 이런 거 관련돼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들도 이렇게 혁신상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휴먼 시큐리티와 관련된 테크도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AI처럼 지속 가능성 또는 인간 안보들도 다 이렇게 곳곳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존디어도 결국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인간의 식량난 네. 실제 네. 해결해주는 네. 그리고 뭐 테크라고 볼 이거를 수도 꼭 있죠. 휴먼 시큐리티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웨스트로 잠깐 가도 되죠. 가민이 있어요. 가민을 내비게이션 만드는데 이제 다들 이제 앱으로 내비게이션 쓰면서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이번에 최고역상을 받았어요. 그 최고역상을 받은 게 GPS 신호가 안 될 때 그럼 위치를 파악이 안 되는데 그때도 이 위치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로 이제 다시 CS에 다시 나왔는데 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것도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민 같이 이렇게 트렌드의 기술 발전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는 회사들이 CS에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겠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 확실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또 CS 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컨셉상으로는 ESG 관련된 제품들이 매년 한 영역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이 배터리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종이 배터리요? 네,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멋진데요. 좋은 컨셉을 좀 받았던 거고, 뭐 이런 전기 내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양산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뭐 기술의 어떤 시도만으로도 좀 높은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파나소닉의 배터리죠. 더 훨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더 작은데 5배의 효율을 낸다고 이미 양산을 좀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놀라웠었고,
사실 뭐 제품은 아니지만 삼성도 에너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힘을 준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뉴욕 같은 지역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인터랙션하고 뭐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런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거는 많은 ESG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부스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ESG가 사람이 재밌게 하는 것도 ESG. 저는 재밌는 게 하나 이제 프랑스에 가면 그 뭐 요트도 갖다 놓고 했지만 거기 가면 이제 그 E-플라이트 이제 서핑 보드인데 거기에 그 엔진을 달아서 굉장히 새로운 수상 스포츠에 쓰는 장비를 지금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영상만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실제 판매를 하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수상 스포츠로 뜨고 있는 포일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 위에 서핑 보드가 이제 거의 이렇게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 기구인데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가져서 어디 할 데도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한국에서도 그런 새로운 서핑이 나오지 않을까. 예. 다시 유레카로 오면 제가 뭐 마지막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레카 파크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눈길을 끌었냐라고 하면은 삼성 C랩 존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볼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쑥 지나가는데 삼성 C를 지나갈 때는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고 실제 준비가 많이 된 기업들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에 흔히 얘기하는 공을 많이 들인 거죠. 인큐베이팅 과정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가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한 곳 한 곳에 좀 느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나라도 좀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이미 대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흔히 얘기하는 낚시 효과가 되든 인큐베이팅이 되든 인큐베이션이 되든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들도 그러한 역량을 가지도록 지금은 거기와는 좀 거리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2층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도 그런 브랜드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잠깐 틈을 내서 오셨고 또 강연하러 가셔야 되고 같이 소감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 정도 하고 우리 지금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뭐 짧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한 것 같고요. CS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린 CS에 오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창만을 오든지 또는 부스를 오든지 간에 CS에 오는 것이 굉장히 사실 큰 의미가 있을 거고 이게 뭐 한 해 두 해 오다 보면 물론 CS가 계속 변하지만 그 사이에 또 변하는 우리 회사도 볼 수 있고 아까 또 하나 하자 아까 또 얘기했지만 CS에 오지 않은 회사들은 왜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실리콘밸리가 사실 회사들이 없다는 점이 CES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늘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계속 어쨌든 지금 이 기술을 앞에 선도하고 있고 CES에서 큰 기업, 작은 기업들은 이제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든지 또는 앞서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 어떤 실리콘밸리, CES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삼각을 늘 같이 고려하고 분석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황부장님. 네, 저는 작년까지는 몸으로 뛰었죠. 저희 CS 오면은 거의 4일 동안 하루에 적게는 2만 보, 3만 보 걸어야만 정보를 습득 가능하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AI 검색을 쓰고 있습니다. 키노트 스피치 다 가지 않더라도 영상에 대한 요약 내진 정리, 수많은 기사들로부터 인사이트를 단순히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AI 검색을 쓰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S는 왜 와야 되냐? 와서 느끼는 건 좀 다르거든요. 단순히 정보는 AI 검색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정보만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하나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좀 그 뒷얘기, 좀 깊은 얘기를 직접 듣고 질문을 하는
차원에서는 뭐 아마 CES 현장에서 이렇게 관람하는 것들은 좀 지속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좀 황 기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느껴보고 만져보고 이야기하면서 크리티컬한 띵킹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와 화려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고, 미디어로 보면은 이제 실제 중국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소니나 파나소닉처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여기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이고, 생성형 AI가 막 엄청날 것 같지만 지금 스텝은 이코노믹 다운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 디바이스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상생활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아직은 미래의 먼 컨셉을 그리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이 속도감도 와봐야만 현장에서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디브리핑 행사는 이제 그런 저희가 느꼈던 이런 소감들을 여기 아직 못 오신 이제 텍타임즈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션을 마련했고요.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어려운 시간 동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CES에서 오실 거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